들고 왔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패션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할 인물은 우리가 이제 워드링하에서 폭풍의 언덕을 섰던 에밀리 브론테, 영국의 여류 소속 에밀리 브론테의 1818년에 태어나가지고 1848년에 30살에 나요. 처녀의 몸으로 사랑도 한번 하지도 못하고 결혼도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서 죽었던 작가 에밀리 브론테. 그 다음에 에밀리 디킨스, 미국의 시인. 미국의 문학이 한 200년 정도 되지만 그 시인으로서 항상 뭐 남자의 시인도 얼마나 많겠어요? 항상 에밀리 디킨스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시인을 이야기할 수 없다. 20살 때 그 주위에 있던 유부녀 목사를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약 40년 정도 동안 자기 방에서 철저히 고립을 했던 그 하나의 고독과 어떤 소외의 여류 작가, 여류 시인 에밀리 디킨스.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할 건 조르주 상드. 17살에 결혼해가지고 19살부터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알기 시작해가지고 72까지 살았던 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은 행복한 것이다. 라고 외쳤던 조르주 상드를 위해 그래서 조르주 상드를 위해서는 붉은 장미, 두 여인을 위해서는 검은 장미. 그래서 제 옷의 상징을 오늘 그렇게 입었다. 이것이 문학의 상징이고 이것이 문학의 은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료 받으셨습니까? 네. 한번 보시면 문학 속의 연애, 정령적이고 품위 있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약간의 19금도 넘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들은 성인이니까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고 여기 이제 유튜브로 찍는데 이게 조금 어떨란가 모르겠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이 새겨서 하고 이제 사랑이라는 말 우리 좀 탈직에 한 5살, 6살, 7살쯤에 얼레레 꼴레요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죠? 동네에 있는 어떤 무심화하고 기집아가 서로 좋아하면 얼레레 꼴레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이 시대는 이 미투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로남불 미투 시대가 되어버린 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떤 하나의 그 장난기랄까 좀 동료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사랑이 이렇게 하나의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용어로 바뀌어져 버렸느냐? 도대체 사랑이라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이 사랑을 하는 인간들이 이게 뭔가 이 사랑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 그런 것을 어떤 우리한테 오늘 도덕적으로 어떤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문학에서는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걸 오늘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문학 속에 있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어떤 인모럴한 거 또는 이제 반도덕적인 거 또 예를 들어서 좀 반윤리적이고 반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로 이제 또 퍼져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인간들이 생기고 인류 시대에 참 이 문학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잖아요. 문학이라는 것이 처음 그것이 어떻게 따지면 요즘 기본전 한 100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2020년, 약 3000년이잖아요. 이 3000년의 이야기에서 어떤 문학을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끼어들지 않는 것은 없죠. 정말로 그지? 그래서 전쟁 이야기를 하든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서구 어떤 소설을 이야기하든 하다못해 심지어 어떤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담론을 다루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라 하는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학을 이루게 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는 뭐랄까 안고 없는 못지 그런 식으로 하고 요새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 냉면이라든가 국수 위에 넣는 아름다운 아주 고봉
고봉에 놓이지 않는 냉면이라든가 어떤 국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어떤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 어쨌든 우리가 뭐 이제 이야기를 했을 적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12세기 정도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12세기 그때면 이제 그 십자군 어느 정도 끝나고,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어느 정도 이제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그러한 사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 사랑은 하나의 두 남녀가 만나서 또는 뭐 개인적으로 만나든 부모에 의해서 만나든 간에 만나면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연애는, 결혼을 하지 않는 남녀 관계는 불륜이라고 해요. 그것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평생 결혼, 이것이 12세기까지 13세기까지의 어떤 하나의 사랑을 다루는 하나의 주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지금 보면은 거기 얽매여가지고 이거 뭐 평생 결혼 한 번 결혼하면 평생 살아야지, 중간에 헤어지고 이혼하면은 이상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12세기가 지나고 13세기, 14세기, 15세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그냥 평생 결혼은 문학이 다루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다루는 건 평생 연애야. 이렇게 된 것이 15세기라고. 15세기에 우리는 칸타베리 테일스의 큰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이잖아요. 단테의 신곡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베아트리체라는 여성이야. 단테와 베아트리체 간의 아주 어떤 영혼적인 사랑, 그것이 어떤 하나의 아주 고상하고 품이 있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신의 어떤 뭐랄까 은총을 받는다라 할까. 그런데 실제로 이 인간 세계를 가만히 보니까 단테적이고 베아트리체적인 사랑은 없다는 거야. 거기서 끄집은 것이 칸타베리 테일스. 이 칸타베리 테일스는 그 속에 30명의 어떤 하나의 그 여행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등장해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씩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 중에 태반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단대적인 건 아니야. 거의 대부분 그것은 불륜, 치정,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일탈된 사랑,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의 육체적인 사랑은, 하나의 정신적인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과 같이 팔짱을 끼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 정신적인 사랑 하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그 작품 속에 불륜이나 사랑이나 치정이나 정사나 이런 어떤 하나의 이때까지 금기시되었던 사랑의 이야기가 그 하나의 칸타베리 테일스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 또는 예를 들어서 레스비언, 이런 이야기까지도 소설 속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 칸타베리 테일스의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야. 왜 예를 들어서 인간이 그 한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 어떤 사랑의 부류를 많이 갖게 되는 거냐 하는 거야. 그 속에는 사랑과 종교야. 사랑과 종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종교는 신의 어떤 하나의 구분을 갖는다든가, 뭐 인간이 예를 들어서 뭐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는 그런 개념 말고, 보면은 이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개념 속에 깔려 있는 거는 두 개야. 하나는 뭐냐면 같이 오래 있는다는 거야. 종교 하는 말은 끊임없이 하느님과 또는 신자 사이에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이야, 말. 그 언어의 묘약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야. 언어의 묘약을 가장 보여주는 것이 기도야. 기도만큼 어떤 하나의 기도에 하는 그 말만큼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말이 없잖아요. 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애하는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 두 사람이 함께 오래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애와 사랑의 기본적인 속성이야. 두 번째는 말이야, 말.
연애는 항상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말로 시작하는 거야. 말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말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얘는 그냥 촌뜨기야, 촌뜨기. 연애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사랑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부터는 사랑과 연애, 그 연애라는 것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어떤 하나의 종교에서 이야기하고자는 함께 있음, 함께 있음. 그리고 그 말의 언어, 그 말을 통한 어떤 하나의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끌고 가는 이것이야. 그래서 소설 속에 풍겨지고 있는 소설가들의 묘사하고 있는 그 연애 감정 하는 거, 연애 행위, 연애 감정은 항상 종교적인 어떤 이데아를 갖다가 이렇게 깔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로서 이제 여러분에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연애라 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로 뭐냐면 이 단일 감정이 아니에요. 연애만큼 복잡한 감정도 없고 또 연애만큼 아주 어떤 다양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사랑이라 하는 것이 뭐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는 예를 들어서 뭐 학문과 예술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이야기. 그럼 어떡하면 우리는 뭐 니 내 사랑하나? 니 내 좋아하나? 그래 니 사랑한다. 얼마나 우리가 밥 먹듯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갖는 감정은 엄청난 것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말로 하면 그리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그 중간에 의해서 사랑이라든가 연애라든가 뭐 아주 쉬운 말로 옛날에는 통했다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통했다 하는 말. 이거 잤다는 말, 통했다는 말, 또 예를 들어서 뭐냐 그런 어떤 하니까 그러니까 불륜이라든가 치정이라든가 사련이라든가 이런 많은 언어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 복합 감정, 그 속에 이제 깔려 있는 그 개념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다정다감한 감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하고 내하고 이런 관계를 따지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 감정은 아주 단일 감정이에요. 아, 그 사람 괜찮네? 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없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는 우리는 그 표현의 형용사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좋다 또는 밉다.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감정은 또 그 표현은 아주 다양해져요. 다정, 다감 이런 이제 감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 표정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말에 대한 의사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행동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그런 것도 많은 것이 다 달라지죠. 그러나 그 기본적인 출발은 뭐냐면 밑에 속에 숨겨진 욕망이야. 숨겨진 욕망. 그 숨겨진 욕망이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깊어지면 나중에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이제 그 여자는 내한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그것이 루소가 한 말이야. 루소가 한 말.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그 여자가 내게 줄 것은 더 이상 없어. 몸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몸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숨겨진 욕망이 그것이 어떤 밖으로 표출되어서 몸이라는 하나의 선물이죠. 몸이라는 선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소설 속에 나타나 있는 어떤 사랑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까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우리가 문학은 제일 처음에 아주 청순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고 바뀌면서 드디어 이제 이 불륜이라는 것까지도 이 문학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 문학이라말로 그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엄침한 동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현실적으로 어떤 하나의 뭐랄까 가시화할 수 없고 그것을 욕망화할 수 없는 이것을 갖다가 소설가들이 아주 예리하게 캐치를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 작품 속에 따듬어가고 작품 속에서 구현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적에 우리가 문학이라고 보면은 이 문학적인 모든 것은 그러한 간통과 불륜 이것이 서식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성경 얼마나 아주 어떤 신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여러분 유심히 잘 읽어보시면 그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어떤 남녀간의 욕망이 다 담겨있는 것이 성입니다. 성할지 신성할 성자인지 아니면 성욕할지 그 성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 성수는 인간의 모르는 진짜야.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이 여러분 알고 있지만은 그 동네에 있는 자기 장군의 유부녀를 갖다가 탐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제우스의 그 숱한 어떤 바람 피우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리고는 또 뭐냐? 호모의 작품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냐면 플라톤이 이야기했잖아요. 플라톤은 뭐냐면 어떤 나이 먹은 남자가 젊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이야기다 라고 그 동성애 이야기를 갖다가 플라톤이 이상 어떤 국가에서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시면은 심지어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사포라는 여인 있잖아요. 그리스의 최초의 여루신.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있었던 최초의 사포가 그 앞으로 디테일하게 뭐라고 하나에 탄원하냐. 저 여자도 나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줬어 라고 신에게 강구했던 인물이 사포야. 그래서 레스비안 이야기가 티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뭐랄까 문학 작품 속에 특히 소설 속에 있는 아까 제가 정념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이 정념이라는 단어 이것을 이랑하면 남녀간의 어떤 하나의 아주 짙은 사랑의 이야기죠. 이것이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소설이 이제 17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중세 어떤 하나의 뭐랄까 중산층의 문학이죠. 소설이잖아요. 그때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오비디우스의 사랑의 기술하는 책이 있어요. 사랑의 기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모든 어떤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 뭐 사랑의 테크닉 이야기, 문학과 작품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랑의 어떤 오르고 올라오면 그 위에 하나의 원천이랄까, 원점은 어디 있느냐? 오비디우스의 어떤 하나의 사랑의 기술, 여기에서 비롯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학작품 속에서는 사랑은 이야기는 전부 다 뭐냐면 그렇고 그런 19금 이야기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순정이라는 사랑은 없느냐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야기, 인간에 할 수 있는 순정적인 사랑 없느냐. 요새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사랑 이야기 했잖아요.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팝콘 같은 사랑이잖아요. 다다닥 튀기가지고는 다닥 묶어쳐는. 그런 팝콘 같은 사랑. 요새 이야기하고 있는 패션한 사랑. 이렇게 사랑이 가벼워져 버립니다. 가벼워져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언어를 고치기에 뭐 키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섹스라든가 이런 전부 다 영어잖아요. 키스라든가 섹스라든가 프렌치 키스 아십니까? 프렌치 키스 모르나? 알지? 이 프렌치 키스 이런 어떤 하나의 아주 낭만적인 어떻게 이런 언어들은 하나의 중세적인 어떤 언어죠. 이런 것이 이제 점점 뭐냐 이 사랑을 갖다가 미화시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불륜이라든가 친형이라든가 이것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봤을 적에 결국에는 이 소설이라는 것은 보면은 하나의 로맨스가 무엇이냐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펼쳐나가면 많은 어떤 예가 있는 거예요. 선정적인 사랑, 로미오 앤 줄리엣. 이건 아주 전형적인 하나의 선정적인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캐스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데레는 부분에서는 좋은 글자에는 캐스트라는 여주인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캐스트라는 이 여주인공은 하나의 목사 딤데일과 어떤 하나의 단한 번의 이제 관계를 맺었던 두 분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왜 우리는 캐스트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미국 소설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로서 하나의 꼽히는 양, 꼽히는 것은 그들이 단지 유부녀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의 몸이라는 어떤 하나의 육체적인 사랑을 초월해가지고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했기 때문에 캐스트라는 인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냐면은 이도령과 청량전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마광수의 가자 장미여관으로 즐거운 사라,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마광수 교수님이 생전에 아주 참 번역을 치르고 그냥 일찍이 막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그러면 마광수가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여대생부가 전부 다 우리 장미여관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지니고 있는 그 인간의 어떤 문초적인 욕망,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사랑, 이것을 추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여권 운동하는 여자분들이 그냥 사랑도 해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말이야.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마음속셈을 그냥 물어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적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또 사랑을 하든 연애를 하든 또 다른 무엇을 하든 간에 도대체 이 남녀간의 어떤 애정이란 뭐냐, 사랑이란 뭐냐, 이것을 갖다가 좀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랑하는 개념하고 소설가 이래 보면 섹스가 없는 소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섹스가 없는 소설이 있느냐?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소설 속에는 이제는 사랑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정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성적인 기락, 이까지도 같이 포함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의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그것을 글로 썼던 소설가조차도 이제는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햄릿이 오피리아 보고 뭐냐면 니도 미모가 있다는 거야. 니도 이쁘기 때문에 니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어느 놈한테 그냥 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 그러지 말고 가라 수녀원으로, 가라 수녀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름다움에는 아름다움과 정숙함이 있는데요. 이 두 개는 같이 가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냐면 이 정숙함이 아름다움을 이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미모가 정숙함을 불복시킨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의 여성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삶이다. 이걸 햄릿이 보여주는 거야. 그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는 분류를 저지르는 어떠냐, 거세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뭐냐면 소년원에 갈지라도 또는 거세를 할지라도 뭐냐면 처음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던 그 짜릿한 기억은 잊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야. 그만큼 그것이 우리가 깊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개념을 많이 찾아보면은 이 이제 하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파멸로 남녀들이 사랑에 의해 가지고 파멸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연애와 어떤 하나의 열정의 DNA는 그대로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뭐냐면은 소설이라든가 영화는 어떤 남녀간의 어떤 사랑을 또 같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남과 여하는 영화가 있나요? 남과 여하는 영화. 이 남과 여하 영화는 뭐냐면 이 한 남자가 이 한 여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밤새워 1000km를 달려가는 거예요. 자동차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단순히 예를 들어 1000km 달려가가지고 그냥 해서 그 여자와 하룻밤 자기 위해서 하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 1000km를 갖다가 밤새워 달려가게 하는 그 힘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고상하고 순수하고 아이고 그거는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이래 생각하잖아. 그러면 연애하는 단어를 갖다 붙이자. 사랑 대신에 연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반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그래 연애 그럼 이 나이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평생에 연애는 한번 해봐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연애해봐야지 하면 이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런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 연애예요. 그런데 이 연애에서 벗어나고 이제 내가 내로남불 해가지고 한번 남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어떤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치정이나 불륜을 한번 해봐야지 하면은 10명 중에 9명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명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아주 도덕적인 많은 비난을 받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설가들이 하나의 불륜을 다룬다고 가정합시다. 차트레이 부인의 삶.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남녀간의 불륜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풍겨주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륜이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사랑이죠. 그러나 그 불륜 속에 숨어 있는 아까 말하는 정념적이면서 품이 있는 이 단어, 품이 있는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피 끓는 사랑은 정념적이다. 불처럼 타오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품위를 잊어버린다. 품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19금에 나오는 그런 야동처럼 그래 되어버리고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사랑을 다루고 연애를 다루고 불륜이나 치정을 다루는 그 소설 속에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것이 두 남녀 사이에는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중세 풍겨주는 그 하나의 로맨스, 중세 어떤 그 궁중문학 속에 나오는 그런 것이 있는 거야. 궁중문학 속에 나와 있는 것은 기사 이야기야. 기사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하나의 뭐냐면 그 하나의 파티를 열고 궁중 무대를 통해서 거기서 아름다운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궁중 속에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어른 연계를 사랑하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그 중세의 궁중문학의 대부분의 연애 이야기를 차지하는 거야. 얼마나 난잡스러우냐는 거야. 지금의 관점으로서 봤을 때는.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뭐냐면 그 중세적인 하나의 예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법.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이 12개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손수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꽃.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보석.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어떤 하나의 그 장신구. 이것이 한 12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절대로 집, 아파트 없습니다. 통장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주고받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런 어떤 하나의 궁중적인 것, 하나의 중세적인 것, 이런 어떤 것이 상실되어버린 그런 것을 갖다가 또다시 볼 수가 있는 거라.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봤을 적에 이제 하나의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이죠. 예술.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또는 조각, 이 자체조차도
그 남녀 간의 어떤 하나의 애정을 포함하잖아요. 우리 저번에 로댕 이야기를 썼잖아. 그 로댕이라고 했던 입맞춤 어떤 이런 장면도 어떻게 보면 아주 관능적인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하나의 모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봤을 때 우리는 하도 저 예를 들어서 뭐 입맞춤 같은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두드려 불쌍하라 이렇게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봤을 적에 그 어떤 하나의 외설적인 어떤 하나의 뭐 작품 또는 외설적인 하나의 그 남녀간의 행위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 노블한 것 또는 예를 들어서 품인 것으로 끌어들이는 그 굳혀지는 본성이 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분명히 소설 속에 딱 잠겨도 숨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독자들이 뭐냐면 그것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 갖는 그 하나의 기본적인 상황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혼의 정사라든지 치정이라든지 불륜이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그 예술이라든가 문학이 가르쳐주는 그 사랑은 뭐냐 눈으로 와서 가슴으로 막바로 와닿는 벼락이라고 했어요. 눈으로 와가지고 가슴으로 와닿는 벼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머리를 거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머리를 거친다 하는 말은 이성으로 판단하고 지성으로 그것을 어떤 걸러낸다는 이야기인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술이 추구하는 문학이 추구하는 사랑의 속성이 뭐냐? 그냥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예술은 제가 이제 가만히 봤을 적에 결국에는 하나의 그 아무리 어떤 도덕이라든가 또는 법률로 그것을 제한하고 검열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학과 예술은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권리선언, 인권선언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적에 왜 많은 어떤 하나의 그 시인들이 그 사랑을 이야기할 적에 나는 당신과 함께 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날 밤 당신과 잔 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왜 모든 소설의 주인공에서 그 주인공이 하나의 댓글을 붙이느냐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에 살고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르조 쌍드 같은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냐면 사는 것이 뭐냐면 힘이다 그랬거든요. 사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베이컨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딱 그냥 두 문장으로 요약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야.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 제가 봤을 때는 정신적인 사랑이든 또는 육체적인 사랑이든 또는 법률 안의 사랑이든 법률 밖의 사랑이든 간에 사랑은 연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사랑은 연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이 단어를 아주 많이 쓴다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기쁨이라 하는 것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 기쁨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의 앞에 있는 거야. 뭐냐면 몸과 영혼이 몸과 영혼이 화물경 속에서 신비롭게 결합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라고 해요. 아주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혼이 화물경 속에서 신비롭게 결합하는 것 이것이 종교적인 일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님이 또는 신부님이 또는 목사님이 어떤 하나의 그 신과 만났을 때의 그 희열, 그 기쁨, 내가 드디어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이 이 감정과 똑같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기쁨을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는 중세의 기사 또는 근대 시대에 왔던 어떤 하나의 레이디 앤 젠틀맨 신사들,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나오는 전사 나폴레옹, 그 다음에 상업주의가 나오는 비즈니스의 대기업가들이 그들이 갖는 어떤 하나의 인생의 무대가 있잖아요. 남자가 받는 인생의 무대에서 받는 최상의 선물이 뭐냐면 훈장도 아니라는, 명예도 아니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몸이라는, 아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화 속에 나오는 것이 또는 시든 소설이든 또는 드라마든 또는 오늘날에 나오는 007 영화든 마지막 끝장면을 보십시오. 위대피가 그 하나의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오면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냥 아무 따나 이발 까는 것이 아닙니다. 흰색과 붉은색의 침대고가 깔린, 그렇죠.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흰색과 붉은색은 어디서 나오느냐? 종교 가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톨릭의 신부들이 입는 옷이 흰색과 붉은색. 우리 한국에 금침을 깔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남자가 집으로 금침을 깔았다. 이런 것처럼 아무리 이 남자나 또는 여자가 이성의 몸을 탐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의 의식은 그 밑에 하나의 이미지는 종교적인 이미지를 깔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과 애정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어떤 하나의 친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받는 어떤 불륜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종교적인 이미지를 자기 자신들의 사랑 속에 그것을 깔려고 한다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연애 소설을 제대로 읽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마지막 뒷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 따나 하는 것이 아니야. 연애도 아무 따나 하는 것이 아니야. 아무 따나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고귀한 하는 말이 딱 고귀한. 그래서 고귀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몸과 마음을 뺏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준다 하는 말이 아니고 뺏긴다 하는 말이에요. 뭐 뺏긴다 하는 말 어떻게 보면 헌정한다 하는 말도 되겠고요. 헌납한다 하는 말도 되겠고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그것도 앞에 분명히 그냥 촌뜨기가 아니야. 고귀한 하는 말이에요. 그 뺏기는데 단 뭐냐 하면은 남성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는 주도권은 여자가 준다. 여성이 준다. 여자만이 치정조차도 불륜조차도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들과는 좀 다르게 해요. 저는 오늘 여자의 관점에서 여자에게는 이 사랑이나 애정이나 치정이나 불륜이나 비륜이 다르지가 않아요. 전부 다 똑같아. 남자는 달라. 남자는 뭐냐면 아주 좀 못된 놈이라서 이게 다 다른 거야. 여자는 똑같아. 그러면 이러한 어떤 하나의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연애, 정념적이면서 품이 있는 사랑을 할 때는 불꽃처럼 타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뭐냐면 품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장녀처럼 약이 보면 안 된단 말이야. 방금 펜슬찍에 이야기했는 것은
사랑의 꽃회야 꽃회. 항상 뭐냐면 어떠한 유형의 사랑이든 간에 그 사랑에는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여자와 달라. 나는 작년의 나가 아니야. 그대없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지난 이야기지만은 신혼여행을 하고 결혼하고 나면은 한 달 동안은 뭐냐면 이 남자들이 뭐냐면 직장에서 뭐냐면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오는 거야. 왜 집으로 오느냐? 어제의 아내와 다르게 오늘의 내 아내가 여자로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거야. 입는 옷이라도 달라지고 화장이라도 달라질 것이고 이 뭐냐면 밥상 위에 오르는 반찬이라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오는 거야. 요새 한 3년 지나면 남자들이 오늘 친구하고 술 한잔 모여야 돼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꽃회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새롭다라는 꽃회를 감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랑이야. 왜 소설 속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렌스 이야기를 보든 호순의 이야기를 보든 또는 많은 이야기를 속에서 그냥 남자들이 여자들이 아니야. 남자들이 그냥 그대로 하나의 불꽃 속으로 뛰어드는 하루살이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 근본 속에서는 그 하나의 새로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야하게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품위와 예절. 품위와 예절. 요걸 뭐라 하려고 하냐면 갈랑트리 하는 말이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갈랑트리. 즉 꽃회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시인과 소설가들은 이것을 품이 있는 예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갈랑트리로 표현한다. 그래서 그 한 인간이 한 남자와 이건 뭐 남자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뭐 누구를 사랑하든 연애를 하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불륜을 저지르든 또는 치정을 하든 간에 그것이 뭐냐면 그냥 그대로 하나의 야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something이 있다는 거예요. something. 이 소설가들이 그 나름대로 명작을 쓰는 작가, 고전을 쓰는 작가들은 이 문제를 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품위와 예절하는 랑트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며칠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랑이 나쁜 의미로 말하면 언제부터 타락했느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치정이라든가 심지어는 동성연애까지도 소설이 포용하기 시작했느냐. 그것이 15세기거든요. 15세기. 이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이에요. 15세기는 뭐냐면 십자군 원정이 일어났을 때예요.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면 많은 어떤 하나의 뭐랄까 유럽에 있던 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귀부인들과 그냥 이런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대도 채우게 되고 그럼 거기서부터 자기 여러 가지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중세적인 예법이 있는 거예요. 예법.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적에 왜 사랑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어쨌든 야해져 버리고 이제는 뭐냐면 그냥 미투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냥 여자가 꽤 정치적으로 괜찮은 남자를 갖다 그냥 그대로 단숨에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할 때는 아까 여기서 말했던 알람트리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아메리칸 풋볼처럼 하냐면 몸으로만 그가 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남아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TV 드라마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 속에 남녀간의 사랑을 본단 말이야. 장을 보고 보면 그래서 자꾸 어떤 하나의 그 관념적이고 말초적인 이런 묘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의 그 예법과 하나의 그 품위 이것을 찾아라. 그것이 몸이라 하는 것이 원래는 뭐냐면 사람들이 뭐냐면 좀 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뭐를 갖고 뭐 고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의 그 정신을 찾아라. 그래서 왜 그런 소설들, 이런 소설들이 아직까지도 뭐냐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지나면서 읽히냐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삼류소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 번만 읽고 나서 그냥 땡!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하나의 불륜이나 치정을 다룬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300년, 400년까지 어떤 하나의 그 베스트셀러, 심지어 고전으로 간주되는 것도 있는 거야. 그 속에는 반드시 뭐냐면 그들의 사랑, 그들의 치정,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진정한 사랑처럼 빨랑트리 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문학 속의 연애, 정념적에서 품위 있는 정념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품위 있는 이 말은 상당히 어떻게 굉장히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반대적인 개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끈과 끈을 이어가지고 이 붙여보면은 이 하나의 끈이 같이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모순되면서도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걸 보려고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 명의 이제 여류 작가들을 갖다가 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이제 세 명의 이야기들은 미국의, 영국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폭풍이 없다. 우드링 하이트. 영국은 레이디 앤 젠틀맨이잖아요. 신사 숙녀를 갖다가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연애를 하지 않는, 결혼을 하지 않는 연애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인 오스틴의 작품이야. 제인 오스틴의 작품은 Pride and Prejudice, 오만과 편견, 그리고 다시라는 청년하고 엘리자베스라는 여자의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전형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그런 가운데서 뭐냐면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우드링 하이츠라는 이 아주 뭐 있을 수 없는 소설이 탁 태어났단 말이야. 그 폭풍의 언덕 이 사람은 절대로 영국적인 소설이 아니에요. 미국적인 소설이야. 미국적인 소설. 그것은 불륜이 있죠, 치전이 있죠, 질투가 있죠, 시기심이 있죠, 살인이 있죠. 뭐 없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다 끼어드는 거야. 그것이 1848년에 죽었으니까 1847년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에밀리 디킨스. 에밀리 디킨스도 뭐냐면 미국에서는 1850년대 작가였잖아요. 이 여자는 평생 동안 그냥 자기 방에만 갇혀가지고 은도를 하면서 1777편인가 1775편인가 시를 썼잖아요. 엄청나게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시인은 여인으로서 불행한 삶을 살았잖아.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 렐리아스는 조르주 산드도 뭐냐면 1850년대 작가랍니다. 1847년에 작품을 썼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19세기 중반 1830년, 40년, 50년, 60년 이 중반 19세기 중반기에 이 세 명의 여자들이 태어났느냐. 앞에 또 물론 불륜의 이야기가 있는 거야. 치중의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는 대부분 누가 썼느냐? 남자가 쓰는 거야. 남성적인 남론이야. 남성적인 어떤 남론과 남성적인 그런 어떤 사고에 의해서 남녀간의 치정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녀간의 치정과 불륜의 문제는 여자의 관점, 여성의 몸말로 다룬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1830년대, 40년대 그때부터 빚어지게 된 거야. 그럼 도대체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1840년, 50년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는 거야. 자,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은 이미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끝난 시기. 산업혁명이 끝나면서 하나의 여러 가지 이제 노동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년 노동 문제가 나오고, 여성 노동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money, 돈이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신분. 그래서 앞에 기사도적인 이야기가 깨지고 낭만주의가 깨지면서 리얼리즘, 사실주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이 사실주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때 제인 오스틴 이런 인물들이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분의 여성 작가들이 뭐냐면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It is not our story. It's not our love story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비로소 뭐냐면 이 여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감정, 자기 자신들의 기준을 주체성으로 해서 자기 자신들의 관점을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래서 자기들의 언어, 여성의 언어를 가지고 쓰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주 어떤 한 극적인 어떤 한 두 남녀의 극적인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극적인 장면을 묘사할 적에 남성 작가가 쓰는 그 표현 언어하고 여성 작가들이 쓰는 표현 언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1850년이야. 그리고 이 시기는 산업혁명이 끝나면서 리얼리즘이 등장했고 낭만주의가 사라지고 리얼리즘이 등장하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다룬다. 리얼리즘 하면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거든요. 남자들은 지 체면 위에고 지 위에서 자기 위주로 사랑을 갖다가 왜곡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봤을 때는 남자들은 뭐냐면 관점에서는 그 당시 리얼리즘 시대는 뭐냐면 양갓집의 교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애 잘 놓고 그리고 자기는 귀족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관능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있을 때는 하나의 그 신데르거의 발견이야. 이 신데르거의 발견을 통해서 모든 어떤 유럽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밖으로 뻗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이 동양이야, 동양. 인도, 그 다음에 중국, 인도와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신사숙녀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럽보다도 더 관능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사회가 유럽입니다. 이것이 유럽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왔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마지막에 사랑의 소설, 사랑의 자유로운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이 프랑스 나라를 가만히 보시면 이 위치를 보시거든요. 위치를 보시면 위쪽은 게르만족, 독일 있잖아요. 그러면 영국에는 앵글로 색선족 있잖아요. 그러면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고 아프리카 무어족들 있잖아요. 그럼 또 이쪽에 이태리족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유럽의 중심지가 프랑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는 각 지역으로도 다양한 어떤 하나의 선거를 받아들이는 그 자유, 프리덤이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뭐냐면 뭐랄까 남녀 간의 어떤 자유로운 교제 이것이 아주 많이 허용이 되었던 법적으로도 법적은 떠나서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었던 그런 것이 바로 프랑스라는 그런 지역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이 이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이 리얼리즘 사실주의 하는 것이 뭐냐면 낭만주의 다음에 사실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에 보면은 근데 미국만은 뭐냐면 사실주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신생국가잖아요. 신생국가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도로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사냥을 잘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길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리즘이야. 리얼리즘 사실주의가 국가를 체계적으로 만든 다음이야. 그 다음에 남북전쟁이 끝났잖아요. 1860년대에요. 1860년 끝나고 나서 비로소
뭐냐면 본격적인 낭만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럽의 문학과 미국의 문학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유럽은 이 낭만주의 꿈이야 꿈, 기사도 정신 이것이 항상 그래서 명예, 사랑, 존중, 희생 이런 것이 나오고 산업혁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 이게 미국은 거꾸로 뭐냐면 사실주의, 남북전쟁, 낭만주의 거기에 따라서 문학적인 흐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앞에 이야기했던 저 에밀리 브론테 이야기, 조르주 상드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영국인, 한 사람은 프랑스인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그러면 그 중에 에밀리 디킨스 시인이자면은 이 사람은 미국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서도 이제 작가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남녀 관계는 무엇이냐? 그들은 그것을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거예요. 조금 쉬다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